이번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천기 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피해자들을 안전지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코인 피해자 응급 상황실 코벤저스 정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달 특근법이 시행되고 이제 약 한 달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한 달간의 코인 시장 분위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업체들 간의 희비가 완전히 이제 극명하게 교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를 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많이 다뤄졌지만 이제 트래블룰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제 본인 인증 절차, KYC 절차의 강화에 나선 상황이고요. 또 몇몇 주요 거래소를 보니까 뭐 새로운 코인이 상장되기도 하는 것처럼 좀 활기를 띠고 있더라고요. 반면 이제 신고를 못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너무 좀 안타까울 정도로 대폭적으로 감소가 돼서 그리고 또 많은 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좀 해결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년부터 이제 트래블룰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체를 요청한 그 고객의 정보를 이제 사업자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전제로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이제 본인 확인 절차를 다시 시행을 해놔야 되고요. 이게 전체 이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과세가 시행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과세 자료 제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희비가 갈릴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치고 나가고 싶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신고를 못했다면 기존의 영업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용자분들의 자산을 이제 안전하고 투명하게 반환을 해줘야 뭐 소송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쩌면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업권법인 것 같습니다. 업권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이 업권법이란 것이 사실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닌데 네. 이 용어의 유래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융 관련 법제에서 뭐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신탁법,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이제 금융 관련 법제에서는 개별적인 업종마다 그 유형과 특성이 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뭐 통합적인 법보다는 그 업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 가상자산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업권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 이제 업권법 제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업권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 보통 그 제1조에 뭐 그 해당 법의 제정 취지가 적용이 되는데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 법은 그 산업을 육성하고 뭐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업권법이 제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당국에서도 그 산업을 좀 본격적으로 성장 육성시키겠다 이런 시그널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보통 이 업권법에는 뭐 각종 정의 규정뿐만 아니라 뭐 투자자들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업자들이 그 산업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해야 될 각종 의무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규정되기 때문에 이제 업권법이란 것이 제정이 되면 각 플레이어들이 자기가 그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적법하게 수행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의무를 이제 위반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점이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좀 확보가 된다 이런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시장 운영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업권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코벤저스의 코인 체크인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경제시장의 핫 키워드라고 하면 단연 암호화폐겠죠. 그만큼 또 코인 투자자들의 수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 이제 국감 시즌이어서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에서도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발표하고 있어서 좀 객관적인 자료가 시장에 알려지는 것 같은데 네. 그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는 이제 코인 투자자가 한 51만 명 정도였던 것이 이제 2년이 지난 올해 보니까 한 570만 명이 훨씬 넘게 10배가 넘게 증가한 것인데요. 이렇게 아주 급증했다는 결과가 알려졌고요. 2년도 안 됐는데 한 10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고 지금 국민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뭐 1월부터 9월까지 뭐 전체 거래소도 아닙니다. 지금 4대 주요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하신 분들만 꼽아봤을 때 이 정도 규모라는 것입니다. 거래 규모로 봤을 때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네, 코스피라고 하면 이제 코스닥 시장보다 더 약간 우량주 큰, 대형주들이 거래되는 이제 우리나라 유가 증권 시장을 말하는데 항상 이제 어떤 시장의 규모를 비교할 때는 우리 코스피 증권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이제 좀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금융위 발표를 보니까 올해 9월까지 이제 4대 거래소에 이제 거래 대금을 합산해 보니까 저도 지금 좀 놀랐는데 무려 3,584조 조 단위네요. 1985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비교해 보면 작년에도 이제 529억여 원으로 적지 않았는데 네. 이게 1년 만에 6.7배나 증가를 한 것이고요. 지금 같은 기간으로 이제 코스피 거래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3,125조 원 정도인데 저도 좀 놀랐는데 코스피 시장의 거래 금액보다도 450조 원 이상 많네요. 네. 지금 이 속도라면은 지금 이게 9월까지만 지금 산정한 것이니까 올해를 지금 12월까지 다 산정을 하면 4,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이제 증권 시장을 넘어서는 아마 첫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 투자 규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요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증시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연일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왜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는 뭐 경제 전문가분들도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진단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 지금 수년간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제 부양책 일환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점점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이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기도 한데, 그래서 뭐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이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투자자들로서는 내가 리스크를 조금은 부담을 하더라도 뭐 은행 예금 이자는 넘는 그런 어떤 초과 수익을 노려보고 싶은데 지금 그래서 투자 대상을 찾고 있지만 뭐 부동산이나 원유 같은 뭐 전통적인 이런 에셋의 가격은 너무 지금 올라서 들어갈 수가 없고. 뭐 주식 같은 경우를 좀 들어가 보자니 산업 분야마다 가격 출렁임도 심하고 또 우리 공매도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좋은 성과를 얻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반면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보니까 몇 년 동안 이제 가격이 좀 우상향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우리 이제 주변을 보더라도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굉장히 휴대폰으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어놔서 우리 주변에서도 진짜 암호화폐로 수억 원 벌었다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게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됐듯이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는 정말 암호화폐를 기초자산 중에 하나로 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기초자산에 넣는다는 것은 그 포트폴리오의 해칭이라던가 이런 투자 전략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쟁여놔야 되고 매수를 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반대 매매를 통해서 이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이제 매수세가 장기적인 이런 상승을 끌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요즘 시장 개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업권법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 이 금융당국에서도 업권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 몇 년 동안 법조계뿐만 아니라 뭐 업계에서도 업권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소리가 정말 나왔죠. 많았는데 정말 답답할 정도로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아직은 우린 유보적이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해 오셨었는데 되게 좀 의외로
최근에는 이제는 우리 국회나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명시적으로 표명을 하고 계세요. 좀 놀랄 정도인데 지금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님께서 이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상장 폐지의 규정이라던가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 조금 업권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에 좀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근데 암호화폐 시장 업권법에 소극적이었던 금융당국이 요즘같이 이렇게 빠르게 업권법 제정이 가능해진 데엔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업권법 제정에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신 것도 저는 이해는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이제 나서기 시작하시면 이제 네. 우리나라 정부나 제도권에서도 암호화폐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뭐 지난 6월에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이 뭐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즉 당국에서는 조금 유보적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업무를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담당하셨고 뭐 더 이상 암호화폐가 이제 금융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핑계가 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서 신고제가 도입이 돼서 이제 시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 플레이어들이 지켜야 될 법은 뭐고 준수해야 될 어떤 행위는 뭐고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담고 있는 업권법을 이제는 마련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빨리 안정화되는 암호화폐 시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제정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봐온 암호화폐 업권법, 가상자산 업권법만 개수만 해도 여러 개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카운트를 해보니까 현재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총 13개인데요. 그 중에서 네. 이제 업권법을 이제 새로 만드는 어떤 제정안이라고 하는데 내용도 많고 좀 풍부하겠죠. 이런 제정안이 5개가 있고 이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특근법, 아니면 자본시장법 같은 기존 법안의 내용에 뭐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각종 의무를 좀 집어넣는 형태의 개정안이 8개. 그래서 이제 합계 13개가 존재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연내 목표와 연내 이제 업권법을 이제 제도화시키자라는 목표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의원실에서 이렇게 법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9월 말 정도에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이제 업권법안 중에 아무것도 지금 상정이 된 게 없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제정이 될 거면 공청회도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 보면 사실상 연내에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국정감사 시즌의 이후에는 좀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대선 이후에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국회에는 코인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또 반대로 높이는 반대된 이 상반된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주요 법안들을 미리 좀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명칭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자산 법안 아니면 뭐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뭐 자본시장법이랑 플레임이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명칭은 사실 다양한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대부분의 안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뭐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같은 어떤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처벌을 한다는 점을 넣어놓기도 하고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예치 자산을 안전하게 자기의 고유 자산과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러 의원 입법안들을 좀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서 정부 주도로 업권법이 발의된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이 업권법 제정에 관심 갖는 건 당연한 일이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인 마켓만 운영 중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더 절실한 간절한 입장이라고 해요. 네, 지금 특근법에서는 사실 실명 확인 계좌 서비스를 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 없고 지금 특근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지가 않아서 지금 사실 이런 기준이 어떤 법에
뭐 시행령이라도 규정이 돼 있어야지. 지금 이게 우리는 요건을 다 충족을 시켰는데 은행이 자의적으로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합니다.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준이 지금 법에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요 4개 거래소 체제가 이제 굳어지면 사실 진입을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좀 법에 들어가줘야 되고 이게 특허법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업권법을 통해서 조금 활기를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그런 목소리가 이런 코인마켓만 운영 중인 거래소에서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언화 거래를 할 수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저는 사실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이거 정말 큰 피해가 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덜컥 들어서 좀 걱정인데 네. 지금 뭐 원래부터 코인마켓을 운영했던 거래소들도 물론 있습니다. 뭐 한비코라던가 뭐 테더 같은 뭐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했던 뭐 후오비코리아라던가 뭐 이용자 수가 꽤 많았던 뭐 고박스 거래소 같은 좀 이런 플레이어들도 있는데 뭐 이런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충성 고객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거래량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의 거래소가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크게는 100분의 1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 이제 100분의 1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익이 100분의 1이 준 것이 아니고 매출이 이제 100분의 1이 줄었으면 이익은 사실 더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 코인마켓만 거래 가능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를 면치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우리 ISMS 인증을 좀 시도했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기간인데 뭐 장비도 사야 되고 조치도 해야 되고 뭐 금전적인 비용 지출 같은 경우에 아마 수억 원이 들었을 거거든요. 지금 많은 비용이 지금 지출됐기 때문에 이런 피해도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죠. 네. 네,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네. 하잖아요. 지금 우리 경영학에서도 지금 매몰 비용 사실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뭐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쉽지가 않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SMS 인증을 받는데 뭐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유무형적인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증을 받았더라도 뭐 유예 기간이 지나면 계속 이걸 좀 조건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때에도 지금 뭐 매년 한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아예 지금 상황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업을 접어야 되니까 뭐 일단 영업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조금 동아줄 잡듯이 이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뭐 물론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코인마켓의 투자자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피해 규모도 클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뭐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도 굉장히 좀 상당했다라는 점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3조 7천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해요, 지금. 네. 그리고 이렇게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 개수도 한 180개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런 거래소가 만약에 갑자기 셧다운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면 아주 큰 투자자 손실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 뭐 제2의 코인런 같은 것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의 폐업에 따른 어떤 투자자들의 보호 의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국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을 할 영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말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법안들이 나오면 지금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업계에서도 많이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너무 메이저 거래소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실명계좌 서비스를 열어줬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의 다 뭐 죽으라는 것이 아니냐, 조금 달리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고 실제로 뭐 규모는 조금 더 작을 수 있지만 뭐 독자적인 어떤 핵심 역량이라던가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이런 중견 거래소에도 좀 제한적으로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실명확인 계좌를 허용해 준다던가 아니면 그 어떤 적절한 수준의 어떤 의무를 다했다면 그런 서비스를 발행해 준 은행에도 좀 면책을 허용해 준다는가 하는
규정을 좀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영업을 하려면 좀 최소한의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돌파구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게 조금 막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야말로 정말 업권법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코인 상장과 폐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과 폐지 기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코인 상장과 폐인 기준은 사실 거래소마다 뭐 제각각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뭐 대표적인 거래소인 업비트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온체인 보유자가 적은 경우, 그리고 뭐 온라인 트랜잭션 규모가 적다던가 유동성이 적다던가 아니면 커뮤니티나 뭐 업데이트 활동 같은 것이 부족한 경우에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으셨는데요. 정작 상장 폐지 이제 유의 종목이 되거나 폐지가 결정된 업체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유가 뭔지 애매한데 통보받지 못한 채 상폐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업체도 꽤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특근법 시행으로 무더기 상장 폐지가 나오면서 거래소들도 그렇고 투자자들의 피해 상황도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장이 폐지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시쳇말로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사실상의 어떤 거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미 우리 좀 메이저 거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활한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 조금 이제 부실 코인이라고 생각되는 몇몇이 아니죠. 뭐 몇십 개 이제 김치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 폐지를 결정해서 시장에 좀 혼란을 준 적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ICO, 이제 코인 발행이 사실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행은 해외에서 하되 그 뭐 국내 업체가 어떤 파트너사라는 명목으로 이제 커뮤니티나 이제 뭐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수익을 이제 환수해오는 이런 뭐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특허법에 따르면 이런 업체들도 이제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가 발행된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사가 갑자기 없어진 경우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발행사가 없어져서 관리할 주체가 없으면 시세 조종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해놨다가 상장 폐지를 시키는 사례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더기 상장 폐지가 되면서 같이 논란이 됐던 게 이 코인 상장 과정이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코인 거래소들에서 단독으로 권한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기도 했죠. 네, 저희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도 이 이슈 때문에 좀 많은 고는 욕을 치렀죠. 지금 제 내용을 보면 지금 업비트에 상장이 됐던 코인의 전체 중에 한 절반이 해당하는 이제 코인이 이제 부실 코인으로 자기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상장을 폐지를 시켰다는 거고, 지금 그런 코인들로 이제 거래로 인해서 이제 거래소가 얻은 거래소 수익을 보니까 한 3,140억 원, 전체 7% 정도면 이게 적지가 않죠. 이렇게 잠깐 상장이 됐다가 상장이 폐지된 이런 부실 코인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2년 2개월 정도만 거래됐다가 이제 상장이 폐지됐다는 건데, 지금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이제 가져갔으니까 이제 투자자들로서는 아니 당신네들이 제대로 된 코인을 심사를 해서 이렇게 상장을 시켰으면 제대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함부로 상장 폐지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업비트도 좀 이제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업비트에서 자사 거래소에 상장된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 자체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이 소명 자료 제출 네. 때문에 또 시장에서 한동안 좀 되게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상장 프로젝트의 그 계획대로 이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고, 지금 뭐 국내 업체에 한해서 보낸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 폐지 여부의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지금 뭐 이 해명이 있기 전후로도 지금 업계에서는 아니 지난 6월에 있었던 대거 김치코인 정리의 재현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업비트 측은 국내 일부 프로젝트들한테 이제 소명 자료 제출을 하면서 특히 디카르고한테 내부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점에 대한 소명 자료를 내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네,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디카르고 프로젝트 측에 이런 소명 요구가 전달이 됐는데 그 사유가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 온체인 활동이 좀 저조하고 프로젝트 개발 진행과 관련된 어떤 참여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는 내용이 지금 전달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 쟁글에 따르면 이제 디카르고와 현재 6개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중에 87.3%가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업비트의 상장이 유지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이 프로젝트의 성사라든지 그 투자자에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나온 공시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뭐 프로젝트 측에서 공지가 나온 적도 없고 뭐 공식 홈페이지에는 더 이전인 공식 작년 3월 이후에는 아무런 공지가 나온 게 없어서 커뮤니티 활동이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부실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면 결국에는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거래소나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뭐 관련 법도 일단 없고요. 일단 뭐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간 업체잖아요. 민간 업체이고 이 상장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래소와 이제 발행 업체 간 어떤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인들 간의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그 상장 폐지의 결정권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텐데 제가 뭐 관련된 계약서를 여러 건 검토해 본 적도 있지만 보통 그 권한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뭐 물론 뭐 상장 폐지라는 어떤 행위를 고의적으로 발행 업체에게 뭐 손해를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뭐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겠고 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조금 중단을 시켜볼 이런 여지도 있겠지만은 사실 발행업체가 그런 정황이라든지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아직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원화 거래가 가능한 빅4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 코인 상장과 폐지를 위한 심사 현황을 제출했다고 해요. 네, 이 내용이 이번에 이제 금융위에 제출이 됐는데 뭐 거래소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일단 뭐 코인 177개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코인원 같은 경우를 보면 뭐 CEO와 뭐 최고 성장 책임자와 같은 어떤 임원 4명으로 상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상장 여부와 상장 폐지를 심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개 코인이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부서장 7명하고 외부 블록체인 전문가 뭐 3명으로 포함된 상장위원회가 심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인원을 좀 보안상 이유로 완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형태상으로는 유사한 형태로 거래 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공개를 했고요. 지금 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화폐가 실제 상장 폐지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을 비교해 보면 그것도 사실 거래소마다 달라요.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바로 전격적으로 폐지가 되는 반면에 빗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심사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거래소마다 좀 제각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안을 또 변호사님께서 내놓으신다면 어떤 법안을 내놓으실 것 같으신가요? 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일단은 뭐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서 이제 운영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내부 심사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떤 내용을 심사 관련된 기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법안 자체에 넣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래소마다 사실 상장 기준이 좀 달라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모든 거래소마다 동일한 상장 기준이 적용된다면 여기는 상장을 받아줬는데 니네는 왜 안 받아주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어떤 분쟁한 소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또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뭐 시세 조종 행위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야 될 의무를 좀 부과해줘야 됐고 뭐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의무 규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을 법원에 넣어놓기는 좀 어렵겠지만 반면에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이제 법안에 좀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발행업체도 우리 지금 이제 거래소 측의 조치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좀 따져볼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좀 비밀스럽게 있기 때문에 좀 따져보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폐지에 관련된 내용은 법제화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거래소마다 상장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 정도는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번엔 차트를 하나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인가요? 네, 이것은 이제 조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 네. 세금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세무당국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금 체납자 3천여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한 815억 원 정도가 있다는 네. 점이 밝혀졌다고 해요. 지금 이게 보니까 이게 체납액보다도 훨씬 많아요. 지금 체납액보다도 이분들이 가상자산을 815억 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액이 한 400억 원 정도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런 점이 좀 밝혀져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가상자산을 추적해서 체납된 건보료를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어떤 액션에 나섰고 그래서 근데 좀 아쉽지만 한 63억 원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점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네. 815억의 암호화폐 보유액이 확인됐는데 63억밖에 징수가 안 된 건가요? 네. 네, 이 건강보험공단이 사실 거래소에 협조를 받아서 이제 채권 압류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환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거래소가 협조를 안 해주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방안이 없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추징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거래소 협조를 해주더라도 거래소마다 추심할 수 있는 어떤 절차도 다르고 진행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전에 마련된 프로세스가 없어서 일일이 좀 수작업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시간이라든지 인력 소요도 되게 커서 생각보다 되게 저조한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국세청과 일부 지자체에서 세금과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체납 징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절차가 힘든 건가요? 예, 건보공단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또 법적 권한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거래소로부터 이제 거래하는 고객의 생년월일, 휴대폰 정보를 좀 전달받아서 이거를 공단 측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랑 대조를 해서 같은 경우에 동일이 특정이 되면 압류 예고를 통지를 하고 채권 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법률상의 어떤 사각지대로 인한 현상이겠죠. 네, 우리 법상에 이제 가상자산이 특검법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정의 정도만 들어온 것이고 이게 우리 자본시장법이라던가 아니면 금융실명법 같은 어떤 강제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법에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 상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비트코인을 일반 예금이나 증권과 같이 압류를 한 다음에 추심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간접 점유를 한다든지 해서 매각을 한다던가 이런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체납 징수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암호화폐 강제 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네, 이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사실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이 재산을 환가해서 만족을 얻는 절차를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경우에 이제 몰수를 하거든요. 이제 몰수라든지 아니면 체납자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강제 징수와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특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적 재산에 해당돼서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바가 있었고요. 이후 검찰이 올해 2021년에 이렇게 몰수된 가상자산을 이제 매각을 해서 122억 원을 국고에 귀속한 사례가 있었죠. 이게 사실은 몰수 당시보다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가지고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올해 3월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지금 발표된 것에 따르면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6억 원 정도의 가상자산을 지금 잡아놨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1억 원 정도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해놨다고 해요. 지금 이런 뭐 국세청이나 서울시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즉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제 체납된 세금을 강제 징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엄밀히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체납자가 거래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환 청구권이라는 어떤 채권을 압류한 그런 것입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아닌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예, 우리나라 이게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이제 부동산이나 동산, 뭐 기타 재산권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가상자산이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너무 당연하고, 동산으로 보기도 좀 어려워서, 그렇다면 결국 재산권, 즉 채권으로 봐서 압류를 시도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은행에 돈을 예금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돈의 어떤 형식적인 소유권은 은행에 넘어간 것이고, 그 고객은 은행에 대해서 예금을 반환할 수 있는 청구권, 그 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 거래소를 상대로 이제 가상자산을 내가 원할 때 요청을 하면 반환해 줘야 되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이런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압류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한 다음에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럼 또 암호화폐 강제 추징에 대한 법안도 필요한 거겠죠? 네,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권,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이 아니라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를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이제 그런 관련된 법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논의가 있냐면, 이제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의 어떤 범위에 가상자산을 좀 추가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고요. 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제 사업자를 통해서 직접 채권자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떤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가 돼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곧 대선 전국이라 상당히 밀릴 것 같습니다. 네.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논의가 많이 필요한 건지, 바로 이제 암호화폐 시행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어떤지 싶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가상자산이 암호화폐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확립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물론 몰수는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지만, 이제 압류해서 강제 집행을 한 후에 환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고요. 물론 뭐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이 뭐 동산에 해당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집행법상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권,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가상자산을 엄밀히 봤을 때는 그런 동산이라든지 재산권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견해에 선다면 이제 관련된 근거 법률이 없으면 그 자체를 압류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은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좀 악용하는 사례들은 근절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인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코인 투자 시장과 주식 시장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주식 시장에 지금 법안들을 그대로 코인 시장에 적용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 뭐 가상자산 거래소의 플랫폼, 그 거래 시스템을 보면 주식시장과 굉장히 유사하죠.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들이 애초에 주식시장에서 활용되는 그런 HTS를 가져다가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인데,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기능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 정책을 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정부나 금융당국의 그랩이 좀 센데,
뭐 금산분리나 은산분리 같은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융당국이 이렇게 그랩을 세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결국 이제 일반 투자자의 보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거래와 같은 이제 금융 투자업을 이제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만 수백억 원 규모를 좀 예치를 해놔야 되고 투자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해야 되고 뭐 주식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받는데요. 주식시장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당연히 일반 투자자 보호에는 도움이 될 것인데 네. 아마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조금 완화해서 적용을 해주자니 위험성은 주식시장에 못지않고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도 적은데 왜 규제를 완화해주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대로 규제를 가져다 쓰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지난 방송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암호화폐 과세 관련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안정화나 투자자 보호는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과세는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섭섭한 마음도 들긴 합니다. 어떤가요? 네, 뭐 세금 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세금 내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세 형평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산업이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인정을 해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저를 포함해서 암호화폐는 돈도 아니라고 했고 지금까지 뭐 손실이 나서 나도 국가에서 보호해주지도 않는다면서 왜 세금부터 뜯어가냐라는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이란 것이 원래 불법 도박 수익에도 부과되는 것처럼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14일에는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 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또 한번 업권법 관련된 문제가 화두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업권법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좀 가시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을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규제 어떤 포인트 원칙을 세 가지로 뽑았는데 첫 번째는 공시 그리고 두 번째는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어떤 해소 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공정한 사업자 진입 관련된 이런 내용 세 가지 내용을 포인트로 삼아서 발표가 됐다고 해요. 첫 번째 공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가 공시를 통해 제공돼야 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 또 규제가 지금까지 없었던 점에 따라서 시세조정 행위와 같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시장 사업자들의 어떤 적정한 진입 및 퇴출과 관련된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이 공시 불공정거래 사업자 진입 퇴출과 관련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규제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업권법을 주제로 얘기해봤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업권법에 한 가지 법안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법안을 내실 것 같은가요? 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업체나 프로젝트 운영업체들한테 투자자들 분들한테 우리 지금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나 지금 아셔야 될 이런 내용은 뭐가 있습니다라는 점을 공시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지금 부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어디에 그럼 올려야 되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냐, 이 정도의 어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줘야지 이제 시장에서 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미공개 여부라던가 그 공개된 시점의 전후를 판단할 때도 그런 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앵커님 생각하시는 그런 법안 있나요? 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장 폐지를 당해봤던 입장에서 조금 이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이 좀 확실하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이유로 업계를 많이 옥죄해 왔던 게 사실인데요. 업권법으로 물론 규제가 되어야겠지만 동시에 또 투자자 보호도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소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